네, 지난 7월만 해도 160엔대를 보였던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B컷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140엔대가 깨지기도 했는데요. 일본은행의 내일 통화정책회의가 엔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미 연준의 B컷 얘기 지금 보내고 있는데 B컷이 단행된 이후 그동안 참 엔달러 환율 관심이 많았잖아요. 한때 160엔대까지 되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환율 수준을 보였습니까? B컷 이후에. 예, 오늘 새벽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B컷으로 0.5% 인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엔고 현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이전서부터 일본 엔화는 2013년부터 소위 이제 아베노믹스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엔저를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 2016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해왔던 것이 이것이 결코 이제 일본 경제에 계속해서 플러스 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올해 들어서 이제 3월 달과 7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금리 격차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점에서 오늘 새벽에 그 미국 FOMC뿐만이 아니라 지난 12일에도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또 한 차례 또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또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반대로 인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금리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엔고 현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엔고 현상으로 갈 가능성. 사실 지난 7월 정도였잖아요. 여름휴가 시작되기 전에만 해도 달러에 대해서는 160엔, 우리 원화에 대해서는 100엔당 거의 850원대인가요? 그렇죠. 850원 정도까지 내려. 일본 여행 가는 분들 그렇죠.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때부터 조금 엔화가 계속 그 강세를 유지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161엔 후반까지 이렇게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엊그제에 엔화가 139엔 미만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161엔대 후반에서 139엔대라는 것은 한 15% 정도 엔화가 이제 절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엔고 현상이 진행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에 최고점에 찍었던 그러니까 엔저 현상에서 전환이 되었던 어떤 이제 계기가 있었던 거죠. 결정적인 방아쇠 트리거가 뭐였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BOJ에서 취했던 전 정책이 7월 31일에 정책 금리를 그 이전에 2016년서부터 실시했던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3월 달에 제로 금리 정책으로 바꾸고 다시 또 7월 달에 0.25%포인트 상승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없던 세상에서 금리가 있는 세상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었나? 그 이유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목표로 했던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그렇죠. 인플레이션 목표가 이제 2%로 잡고 경제 성장률도 2%로 잡았는데 2022년 이후에 3년 연속으로 2%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했고 올해 들어서도 아마 최근까지 2.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 은행이 원했던 수치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제 지속적인 한 10여 년, 15년 정도 지속되는 엔저가 결국 일본 경제를 상승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정책을 끌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슈퍼 엔저가 되다 보니 그것이 결국
항상 일본 경제 플러스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엔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렇죠. 네.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수입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다 보니 예. 소비자 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예. 이제 일본 서민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예. 결국은 이제 일본 은행이 판단할 때에 엔저 현상을 멈춰야겠다라는 판단까지 이제 이르러서 이제 7월 31일에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러네요. 그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의 격차가 사실 미세하기는 하지만 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근데 7월 말께 엔화로서는 최저에 있었다가 금리 인상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강세로 돌아섰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올해를 들어 두 차례 올린 거잖아요. 마이너스에서 제로금리에서 0.25% 포인트. 그런데 이제 추가 인상을 하겠다. 지금 BOJ가 일본은행이 오늘 내일 통화정책회의를 하잖아요. 네. 혹시 내일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뉴스라든가 보면은 네. 내일보다는 아마 올 연말이나 이렇게 올릴 것이다라고 그런 분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왜 내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일본 은행 총재도 그렇고 예. 일본 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올해 2분기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민간 소비하고 설비 투자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는 오차 범위 안에서 충분히 있는 정도의 수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행 그 총재인 그 우에다 가조 총재는 예. 지난 7월 31일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도 네. 인터뷰를 했을 때에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베이스로 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예. 또 지난 8월 23일에도 불과 한 3주 정도 전이죠. 네. 그때만 해도 경제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실현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온트랙이 되었다. 궤도에 올랐다라는 궤도에 거예요. 올랐다. 예. 그리고 또 9월 4일에도 현재 물가 수준이 예상대로 된다면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은행 측에서 볼 때에는 임금이 인상이 되고 또 고용이 안정이 되고 또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 심리도 충분히 이제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또 일주일 전에는 일본은행의 그 나카가 중고 통화정책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실질 금리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매파 성향의 BOJ 심의위원인 다무라 나오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금리를 그 내년까지 최소한 1% 이상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적인 발언도 있어요. 그 부총재의 경우에는 우치다 신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니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혹시 내일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 연말에는 이제 올릴 것이다라는 그러네요. 확신이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나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게 되면 노선이 변경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또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본의 통화 정책이 긴축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일본은 좀 관치 금융이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총리 후보들 9월 27일 날 이제 총리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총리 후보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금리 인상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인상은 뭐 내일이든 아니면 뭐 연말이든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올 들어 2번 올렸고 또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그 언제 시점은 좀 불명확하지만 예상이 돼 있다면 결국은 엔화 가치는 이제 상승세로 확실하게 방향을 바꾼 겁니까? 어떻게 환율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올해만 해도 벌써 2번 인상을 했고 또 뭐 내일 혹은 이제 연말에도 인상을 할 텐데 그것이 뭐 0.25이든 뭐 일본은 그렇게 또 과격하게 미국처럼 뭐 B컷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0.25%씩 이제 상승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제 140엔대를 네. 위협받고 있잖아요. 예, 예. 뭔가 좀 급격한 엔 강세 혹시 예상할 수도 있을까요?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그 많은 뭐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130엔대에서 140엔대로 보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한 143엔 네. 전후로 되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안정적인 선에서 좌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난 8월 5일이었죠. 네. 갑자기 그 엔캐리 트레이드 값싼 엔화를 빌려서 좀 수익성이 좋은 곳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 청산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다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시장의 분석가들은 오늘 미국의 FOMC의 금리 인하 뉴스보다 네. 내일 내일. 또 이후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이유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 세계 증시라든가 투자가들이 게임 체인저가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관심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 그 엔화 약세 구간에서 수익이 극대화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의 극대화의 부분이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앵커님께서 8월 5일 그 전후로 해서 청산이 상당히 이제 많이 되어 있고요. 예. 또 반대의 의견도 상당히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화 강세에 대해서 그 기술주를 처분하는 그런 헤지 펀드들도 있기는 있지만 예. 대부분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장기 투자를 한 부분도 있고요. 장기 또, 투자.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뭐 한국의 IMF의 2024년도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은 미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올해 3월 달에는 2.7%로 보고 일본은 0.9%로 봤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7월 달에 들어와서 미국이 그러니까 2.6%, 0.1%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0.2% 하향 조정해서 0.7%입니다. 그렇다면 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미국이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4.5%의 갭이 있거든요. 이 갭은 상당히 큰 갭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역시 일본의 0.7%와 미국의 2.7% 역시 크거든요. 그럼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청산해서 일본으로 다시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은 향후에 엔화가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결정은 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변동폭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는 내일에 이제 일본은행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인데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장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혹시 많이 와 있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정도인가요? 이게 청산 우려를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그 자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조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 20조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2경 6천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20조 달러.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의 국내 투자 금액이 대략 한 16조 원 전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에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엔화 자금 규모가 크지를 않고 또 그 직접적인 그러니까 유입되어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환율 변동성이 클 경우에 지금 사실 이제 올해 그 7월 달서부터 두 달 사이에 한 15%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역시 이제 주식 시장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가들은 이 부분도 사실 계속해서 한번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보인다면 우리나라 원화도 그 엔화 가치와 동조하면서 상승세로 갈까요? 예, 그러니까 옛날보다 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가 더 되게 이제 심해지고 있다라는 최근에? 거죠. 예. 혹시 잠깐 뭐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두 달 전에 161엔대에 한국의 보이네요. 원화도 한 1,400원대에 육박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139엔까지 네. 엔화가 상승했을 때 우리 원화도 달러 대비 930원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1,330원 정도. 1,330원이요. 그러니까 네. 엔화가 그러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 원화 역시 원화도 마찬가지고 올라간다. 엔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도 이제 약세가 되는 예. 상당히 이제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동조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석을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N고 현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의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 예. 한국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고 있는 제품들은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지만 네. 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아,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N고 현상이 한국에게는 유리하지만 반도체라든지 뭐 네.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일본과 경쟁할 경쟁하는 정도는 편은 아니라고 아니니까. 봐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예. 엔화의 변동이 예. 한국 동조화는 심하지만 그렇지만 그 경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술력이 가면 갈수록 예.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화의 상승에 따라서 원화 상승도 이렇게 동조해서 가지만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 경합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엔화 가치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철구 배재대 일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